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슈퍼위크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논란. 진짜 하루하루가 레전드입니다. 국회 본안을 통과한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를 보면 쉽게 말해 더 내고 더 받는다로 설명됩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6만 원 더 내고, 65세부터 월 123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9만 원 더 받게 되는 개혁안이라는 것이죠. 65세 이후 2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 5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이 국민연금 논란을 바라보면서 건축사는 말합니다. 돈을 내면 뭐를 받을 수 있어요? 해잔데요? 건축사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사 등록원에 20만 원의 가입비를 냅니다. 이건 등록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만, 그 이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입회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월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냥 내라 하니 내는 거고 많지도 않으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이런저런 논란과 토론들을 보다 보니 건축사 의무 가입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져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돈을 더 내든 덜 내든 얼마를 내든 이 돈을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생각하다 보니 국민연금 상황보다 좋을 건 없기에 영상으로까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협회 가입비를 내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전문지인 월간 건축사지 제공, 건축계 전문지인 격주간 건축문화신문 제공, 건축 관련 세미나 심포지움 협회 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건축관계 법령 질의 상담 및 대정보 건의, 건축 관련 법령 자료 제공, 해외 각종 건축 관련 기술 정보 제공, 각종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국제 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건축사 실무 교육 정보 제공, 회원 복지 서비스 혜택, 정보 보상 추천. 안 사요. 회비 사용처가 건축문화발전사업자금, 협회 중장기 발전 사업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분명하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건축사 의무가입 법안이 발의된 게 협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이다 보니 법안 통과를 기념일로 지키고 행사를 벌일 정도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재연절 정도 되겠죠. 도대체 왜 의무가입을 추진했나 알기 위해 세미나 영상 2시간을 모두 본 후에 의외로 놀라운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몇 가지 뽑아보면 3%의 대형 설계사무소가 전체 50%의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 타 전문직에 비해 월 매출 200만 원 미만 취약한 사무소의 비율이 높다는 점. 근데 건축사 수는 왜 이렇게 많죠? 의사보다 건축사 수 조절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형 사무소가 독식하지 못하는 구조, 신생 소규모 취약 건축사 사무소 전문 스타트업 성장 프로그램 개발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해결책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건축사 연금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일이 있는 곳에 회비가 있어야 된다. 실적 회비를 도입할 것이고, 이거를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염원인 건축사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받아먹자고 건축사 직업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도 그 구조적 한계성을 드러내는 이 시기에 건축사 연금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엄청납니다. 건축사가 운용하면 기금이 뭔가 다르긴 한가 봅니다. 이런 문제점 많고 위헌의 논란 여지가 있는 법안이 쌍팔년도에 혹은 건축 설계 시장이 호황일 때 추후 침체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 것도 아니고, 2001년 폐지되었던 법안이 2023년에 부활했다는 게 건축사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입법 추진한 의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민의힘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판적 입장에서 주장을 이어왔지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공익적 기능과 자율적 규제를 확보하기 위해 협회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기능 중 건축관계 법령 질의, 상담 및 대정부 건의는 건축사의 시장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협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협회가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면 싫어할 이유가 있겠냐마는 이제 입법한 지 3년 차입니다. 적어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무화를 도입했다면 단순한 기존에 진행되던 방식과 성격이 아닌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실질적 해결책, 대형 사무소가 독식하지 못하는 구조, 신생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전용 성장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것이면 말
말 그대로 건축사 사무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용도로 의무가입을 입법했다는 비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국민연금과 같이요. 실제 건축사 사무소를 차리려고 준비하다 보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갈 길을 걸어가보는 사야티티가 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럽다. 아니 그냥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X나 부럽다. 일단 의사와 건축사가 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입학부터가 넘사죠. 입결 대한민국 탑. 대한민국 인재들의 포고, 인재들이 너무 의사로 빠진다 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아예 대한민국을 의학, 의술 선진화 특화해서 막 여러 나라 수출 보내고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의과대학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적으로는 6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는 의사가 배출되는데 3천여 명이 응시하고 합격률은 대략 95%입니다. 운전면허보다 합격률이 높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전문의가 되고자 한다면 1년의 인턴 그리고 4년의 레지던트 총 5년을 더 밟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물론 전문의 자격시험도 합격률은 대략 90% 이상입니다. 요즘 건축대학 입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5년제 건축대학의 합격 컷은 90초, 80 후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홍익대 건축학과 경쟁률 높은 거 보소. 입결과 별개로 여전히 인기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대학은 5년제죠.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게 중점이 아니니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커리큘럼상 어거지로 1년이 추가된 느낌이 있습니다. 홍대 건축학과 제 졸업때 기준으로 논문 혹은 졸업작품이 아닌 논문 플러스 졸업작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학사 논문을 배설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4년 교육과정에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고로 인턴 1년 추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텐데 말이죠. 커리큘럼상 인턴이 정식적으로 추가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학생 인턴도 대형 설계사무소가 아니면 음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데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된 시급 계산도 안 되고 장학금 조금 나오는 거로 퉁치는 방식으로 교수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을 배운다라거나 어디서 경험해 볼 수 없는다라거나 뭐라나. 1학년 때부터 난이도를 떠나 엄청난 과제량도 건축과에 빼놓을 수 없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건축판으로 팔려갈 노예를 만들어가는 가스라이팅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생도 의대에 비해서 덜하겠지만 나름의 고생을 5년 동안 하고 나서 결국 탈건, 건축 설계 전공 이탈을 선택하게 되는 비율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건축학과 재학생 수가 약 26,000명으로 유지 중이고 건축사 자격증 응시자 수가 대략 7,000명 정도인 것을 보면 70% 정도 이탈률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사와 건축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설명했듯이 제도와 체계가 많이 다르고 애초에 입결 자체가 2023년도 합격 컷이 가장 높았던 고려대 건축학과라 하더라도 지방 의대보다 한참 낮을 테니 한국의 최고와 비교한다는 게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난이도와 어떤 높고 낮음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전문 분야로서 건축사와 의사 및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수치적 기준과 조건 그리고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참고적 비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사는 면허증이고 건축사는 자격증입니다. 이 차이부터가 있는데 면허증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면 불법이고 자격증은 그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불법이죠. 의사면허증 없이 의술을 한다면 그것도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건축사 자격증이 없다면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건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와 건축가가 나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의사는 의대에 입학하는 허들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지 의대에 입학하고 나면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은 90% 이상의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하나의 잘 짜여진 커리큘럼 같이 인식됩니다. 그러니 의대생은 곧 미래의 의사와 전문의의 등호를 칠 수 있죠. 마치 포켓몬스터 EV처럼 미래의 어떤 타입으로 진화체가 될지는 몰라도 EV 자체가 귀엽고 인기가 많고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 증원에 의대생뿐만 아니라 교수, 전문의 등등 마음을 모아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반대로 건축사와 건축대 학생은 등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매년 5년제 건축학과 입학 정원은 2,600여 명, 졸업자 수는 2,000여 명으로 재학 중 약 20%인 600여 명이 이탈하고 건축대 재학생 수는 약 26,000명으로 유지되는 추세이지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7,000여 명인 것을 보면 졸업 후 건축사보로 3년의 실무를 쌓는 과정 중에 대략 70% 정도의 이탈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 시험을 치지 않고 건축업계에 잘 종사하고 계실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건축사 자격증을 따지 않을 것이면 굳이 5년제 인증 대학을 다녔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또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시험 요건으로 아주 기본적이게 5년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년제라고 초봉이 다른 업계에 비해 높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탈건한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5년제로 학비 장사하는 대학이나 인증기관은 손해가 없고 5년제로 고생하고 건축 전공을 살리지 않을 학생들만 세가 되는 상황입니다. 탈건과 이탈률에 대한 명확한 통계 자료가 없는 관계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수치를 기반으로 한 추측일 뿐입니다만 올해 건축대 5년제 입학한 사람들 중 70% 정도는 굳이 5년제 입학할 필요가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거나 이미 이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만한 학생은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건축사가 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1인 건축사 사무소 비율이 절반에 가깝고 전문직 업종 중 법인보다 개인 전문직 매출 순위가 더 낮은 상황에 속합니다. 또 의사와 건축사 시장 차이는 이렇습니다. 의사는 환자 한 명당 찍히는 도장의 개수가 하나인 1:1 대응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주요한 주거 형태인 대한민국의 경우 이론상 건축사 하나의 도장으로 5,000세대든 6,000세대든 모두 독식할 수 있습니다. 1대 다가 가능한 시장이죠. 그만큼 건축사는 이미 시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권리를 장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합치거나 파업을 하는 것이 시장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많은 자리를 독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을 한다면 경쟁자가 아주 땡큐할 일이죠. 반면 의사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사 수만 적절히 조절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질과 지역적 형평성 부분은 무관한다 치더라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엄청난 정부의 보호 아래 무너지지 않을 시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목숨, 커리어, 인생 내놓고 지킬 만한 약속된 시장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서로 양극단을 그리는 시장을 조금씩 반면교사로 삼자면 대단지 아파트 시공자 및 건축사 사무소 공모를 할 때 마스터 플랜 아키텍트를 선정하고 전체적인 PM을 맡으며 한 시공사나 건축사 사무소가 건드릴 수 있는 세대수를 약 1,000세대 정도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획일적이며 미적으로 약간의 무서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자 아이디어입니다. 반대로 의사 파업을 제대로 협상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건축 설계 시장은 대형 설계사무소가 많은 수의 세대를 공급하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로 시장이 무너져 있듯이 의사도 단순히 의사 수 증가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를 본격화한다는 것도 같이 들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면 야간에 그리고 지방에서도 한국 최고의 수준인 대학병원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서 여러 세대를 위한 도장을 독식하듯 대학병원이 지방 곳곳까지 환자를 위한 도장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의사 시장도 아주 볼만하겠죠. 원격 진료 본격화와 의대생 증원을 같이 들고 나왔으면 원격 진료만큼은 막으려 들고 오히려 의대생 증원은 선연해하면서 협상이 쉬웠을 것 같은데 정부가 너무 정직하고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렇게 의대생, 교수, 의사들 모두 한 목소리로 시장을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제 신세는 한탄스러워서 여러 푸념들 적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직업윤리적으로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건축사가 2만 명이었든 20만 명이었든 단 한 명이었든 저는 이 직업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압으로 빼앗은 후에 대표적인 식민통치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점령당한 역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조선총독부라는 기관은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고 심지어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 육군과 해군의 통수권 또한 가지고 있었던 무지막지한 권력과 권한이 주어졌던 기관입니다. 조선총독의 직책이 1926년 일본 황실 의제령에 따른 궁중석차가 6위에 해당했고 정치적 위상이나 실권면에 있어서는 총리 바로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일본인들의 안전한 본토 귀환을 위해
대신 2주 동안 140억 원 가치의 현금까지 발행했다고 하니 화폐 발행에 대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데, 근대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6년 완전 철거하기까지 1926년부터 70년 동안 권위주의적인 건축물로 서 있었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치죠. 조선의 경복궁 전면부를 헐어버린 자리에 지어져 있으며 총독부 건물이 궁궐의 축을 3도 틀어버리며 완전히 가려버리는 형상이었습니다. 당시 신문물이었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화강암 재료를 사용하였고, 바로크 양식의 돔 형태의 구리 지붕까지 당시 매우 호화롭고 무리한 규모와 비용으로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 왕조는 끝이 났고 일본 제국 시대가 도래했음을 완벽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선전의 목적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심지어 배치도는 일본의 날일자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는 일본의 국회의사당과 대만 총독부에도 동일한 배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철거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6.25 전쟁 이후 쓸 수 있는 건물이 마땅치 않았었고, 해체를 위한 기술과 자금적 문제에 부딪혀 정부 청사를 신축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조선 총독부 청사를 오히려 정부 청사로 쓰게 되었습니다. 1982년 이후 정부 기능이 이전하자 그때도 철거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뒤 다시 철거에 대한 계획이 급물살 타기 시작하면서 1995년 8월 15일 첨탑 제거를 시작으로 1996년 모든 철거가 완료되었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총독부 청사 이야기의 엔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조선 총독부 청사의 잔해들은 독립기념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실 조선 총독부 청사이지만 그 이후 1948년 출범한 재헌국회의사당으로 쓰이기도 했고, 해방 이후 처음 태극기를 올린 계양대도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일부 복원하여 옮기는 안도 제안되었었다고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완벽한 해체 의견이 완고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 해가 지는 방향인 서쪽으로 배치해 일제의 몰락과 식민지배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어떤 보호 설비나 장치 없이 방치된 듯이 독립기념관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을 1998년 조성하였습니다. 풍자와 해악의 민족답게 건축물도 고인 능욕하듯이 찢어놓아 시체 매너하는 모습이 썩 보기 좋아 위트와 유머를 경험하기 위해 가봤습니다만, 정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너무나도 잘 해놨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해놓은 것인지, 찬란했던 시대를 찬양하기 위해 해놓은 것인지 인지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모두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잘 해놓을 거리인가? 라고 의문을 품고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건축 전공을 하지 않아도 미적 요소에 대한 식견이 없는 일반인들도 느끼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계획과 설계라는 것이죠. 꼭 돈을 많이 들이고 실내여야 하고 고급 재료를 써야만 훌륭한 설계가 아닙니다. 독립기념관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은 단언컨대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공공기관이 주체가 된 가격 대비 높은 퀄리티를 뽑아낸 공원이자 역사 박물관일 것입니다. 저는 어떤 공공기관이 설계하고 기획한 공원 혹은 조경 계획에서 이렇게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5m 이상 레벨 다운을 한 썬큰 가든을 활용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첨탑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계획하고 레벨 다운을 따라 중간 그리고 아래에서 올려다보게끔 계획한 것은 정말 탁월한 방법입니다. 조경 계획 중에 포레스트 트리 워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나무가 크고 무성한 숲 속에서 주로 계획하며 높이를 다르게 한 브릿지를 설계하고 그 사이를 걸으면서 크기가 큰 나무를 대지 레벨에서 기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중간 그리고 잎이 무성한 윗부분까지 걸어가다 보면 바뀌게 되는 높이에 따라 직접 아이 레벨로 디테일하게 나무를 심도 깊게 관찰하며 숲을 경험하게 하는,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한국에서도 흔치 않은 고급 스킬입니다. 첨탑을 다양한 높이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마치 포레스트 트리 워크를 통해 심도 깊게 나무를 바라보게 하듯이 조선 총독부의 첨탑을 기존의 건축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이로 탐구하게끔 하고 해체되기 전 원래 청사 건물을 계속 궁금하게 하는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가까이 다가가 만져도 제한이 없게끔 해놓았으니 더더욱 좋은 교육 자료가 될 뿐이죠.
이 공원은 1300평으로 공원치고 엄청난 규모가 아니지만 그 스케일에 딱 알맞게 적당히 다양한 시퀀스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처음 첨탑을 내려다보게 하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조선 총독부 기둥과 주두, 주좌, 석조 장식물들의 흔적들의 숲 사이를 지나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망하며 감각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소나무 뒷길을 통해 첨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끔 동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첨탑에 도착하고 나면 썬큰으로 내려가 첨탑을 정말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게 했고, 내려가다 보면 다른 주변적인 요소들은 시청각적으로 차단되고 순전히 첨탑과 나 이렇게 둘만 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밑에서 내려다볼 때 첨탑의 느낌과 직접 마주했을 때 첨탑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 총독부 청사의 실제적인 스케일에 대한 궁금함을 넘어 어떤 동경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폐허적이게 잘 계획한 것 아니냐고 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유적지와 그 흔적들을 보면 폐허화된 것들을 보고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와 그 시대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찬란했던 그리고 동시대 대비 더 우수했던 그들의 기술력과 통치력과 어마어마한 역사를 사유하게 되나요? 2010년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했던 그리스라는 한 나라의 경제가 2024년 다시 부활하게끔 만든 것은 엄청난 관광적 자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그 많은 유적을 통해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사유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압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탐구하고자 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공원이 심지어 민주당 쪽 집권 중일 때 계획되고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제강점기를 비판적 시선으로 보는 훌륭한 설계이고 무엇이 일제강점기의 시기를 찬양하는 설계인지 막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층으로 올라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 아름다운 이 공원은 서울대 출신 미술작가 최만린의 계획안입니다. 최만린 작가는 우리나라 1세대 현대추상 조각가로 그 이름을 딴 갤러리가 성북구에 있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태와 영화 에에올에 나오는 Everything Weigel과 같은 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의 예술적 능력이 조각의 범주를 벗어나서 더 큰 규모에서 탁월하게 반대의 의미로 꽃피었다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홀대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컨셉과 디자인 방향 자체가 아예 반대로 잘못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조각조각 널리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괴상망측한 오브제적인 미술품을 만들었어야 본래 취지와 맞는 디자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말도 안 되는 길이에 시퀀스가 처참하기 짝이 없는 보행 환경, 그리고 거대함과 권위주의 말고는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평가할 만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는 전체적으로 모든 계획이 스케일적으로 실패한 곳이지만, 이 공원은 조선 총독부 청사라는 재료로 폐허의 미학을 훌륭하게 재해석한 독립기념관에서 유일하게 예술적 비평이 가능한 곳이 되었습니다. 너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버린 것을 보면 감당하지 못할 어떤 영물을 함부로 부수는 것부터가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결과 이렇게 처참하게 아직도 분명하게 살아서 그것도 독립기념관 한 영역에 자리잡아 찬란한 역사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바에 차라리 일본이 제발 사가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돈 받고 파는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과 건축적 좋은 경험으로 독립기념관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 공원을 추천드리면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나월의 전시 Man Fragile Man은 무인으로 세운상가 4층 435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홈세이의 데라이엠에서 처음 선보인 프레자일 1 작품이 유리병 너머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작품이 전시된 세운상가도 리모델링된 전력이 있는 건물이죠. 오늘은 어쩌면 나월의 작품보다 건축 얘기가 더 많은 제 첫 번째 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운상가의 모든 것은 서울시장과 함께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현옥 과거 서울특별시장이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다 라는 뜻 아래 1968년에 지어진 세운상가는 종로 3가역에서부터 충무로역까지 약 1km에 달하는 초대형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종묘로부터 이어지는 축을 정면으로 막고 있는 중공 당시의 사진을 보면 마치 조선을 통치하며 그 정기를 막기 위해
경복궁 한복판에 지었던 조선 총독부를 떠올리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비주얼입니다. 애초에 도심지에 건폐율 100%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으려면 상식적인 법제도 아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분의 건축 행위 면적을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건폐율 100%라는 것은 모든 면적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지면 상업지역이 건폐율 60%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세운상가는 더욱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 결과 세운상가의 1층은 지하만큼이나 좋지 않은 환기, 채광, 보행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전자상가가 용산과 강변 등으로 빠져나가 공실률과 환lem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 오세훈 시장이 등장합니다. 중구에서 공개한 조감도인데요. 세운상가 전면 철거에 초고층 상가 혹은 주거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때부터 세운상가를 없애버려야 할 골칫덩어리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 돌연 서울특별시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라지게 됩니다. 2012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대, 세운상가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재생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운상가를 살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재생 프로젝트의 제일 아쉬운 점은 모듈에 대한 조정 없이 단순한 필요 프로그램을 몇 군데 추가하고 부분적으로 내외 장제를 바꾼 정도에 그치는 아주 제한적인 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생하기로 결정되면 단호한 칼로 근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 했는데, 재단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메이커 스페이스, 라운지, 도서관, 옥상만 만들면 마치 활성화될 것처럼 입만 털은 것이죠. 50년 전 공간에 대한 수요와 2020년대의 공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지금의 세운상가는 나얼을 포함한 젊은 아티스트가 간간히 전시를 하고 있고, 전자상가도 군데군데 남아있지만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어 이 모든 것이 조합된 해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오세훈이 돌아오고 또다시 어떤 조감도가 돌기 시작합니다. 세운상가를 밀어버리고 센트럴파크와 같은 녹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조감도를 보면 너무 흔한 경기도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운상가가 있는 곳의 폭은 36m 정도로 폭 180m의 여의도 공원, 160m의 송도 글로벌파크와 비교해도 협소한 너비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준의 녹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공 사례로 연트럴파크를 끌고 들어오는데, 연트럴파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형 공원과 그 공원에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맞닿은 작은 스케일의 점포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공원이 선형으로 있었기 때문이지는 않습니다. 연트럴파크마저도 작은 점포들의 밀도가 낮아지는 끝부분은 홍대 입구역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죠. 성공 사례의 분석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 같아 보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그런 특징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 외부인의 유입이 원활하기보단 단지 이용자들의 사유화된 공원이 될 확률이 농후해 보입니다. 우리가 뽑은 시장이니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과거를 잊은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참여한 여러 프로젝트 중 물론 호화청사로 논란이 많긴 하지만 순천시 신청사, 청주시 신청사 등 기존의 청사 건물을 보존하거나 부분적으로 남기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 시도들이 있었고, 서울 또한 이러한 설계 공모를 통해 세운상가에 대한 건축가들의 의견과 재생 방법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서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이니까. 앞서 나온 조선 총독부도 김영삼 정부 때 속 시원하게 부셔버렸지만 그 당시 이전하는 방식이다. 지하로 가라앉혀서 경복궁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역사성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안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하로 가라앉히는 안은 역사적으로나 미적으로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나얼의 작품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얼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1990년대 한국적 아름다움이 스며있는 발라드와 1960년대 모타운 R&B에 대해 아쉬워하듯 변해가는 현대 속에서 한국적인 건축물이 정치적 이권으로 결국 사라지는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쉬워지는 오늘입니다.
나얼의 프레자일 원에 선명하지 않은 위태로운 듯한 한 사람의 얼굴이 마치 지켜줘야 할 한 소중한 영혼처럼 보이는 건 아마 제 기분 탓일 것입니다.